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 뵙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는데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실시를 하는 예비 전문의 연수 프로그램의 1강을 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이 뭐 하는 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잘 못 들어보신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수업과 이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 뭐 제가 물론 학교에서 이 관련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도 미술을 전공을 한 사람이고 또 미술 실기를 전공하다가 이론을 전공을 했고 이론을 전공한 후에 사실 미술관에서 일을 해보기도 했고 그런 다음에 사실 지금은 이제 정부,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속해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 정책을 세우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제 커리어가 굉장히 미술, 예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커리어 패스가 이렇게 변화해온 약간 좀 특이한 커리어 패스를 걸어왔다라고 평을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이 수업을 신청하고 지금 이 영상을 듣게 되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내가 미술을 전공하긴 했는데 이 이후에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수업은 사실 미술계에서 전공을 한 사람들은 특히나 다른 전공을 하는 사람들보다 일반적인 회사에 취직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본인의 졸업 후의 진로를 준비하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 한 몇 년 전쯤에 작가들은 본인은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는가에 대한 살짝 바라보는 연구를 해본 적도 있고 뭐 그런 연구들을 제가 해왔던 것에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그 미술계에서 졸업을 한 이후에 사회에 던져졌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 던져지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숫자에 근거해서 보여주는 걸 오늘의 제 수업에 제 강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사실 미술계, 예술계에서 일을 하는 많은 창작을 하게 되는 많은 사람 혹은 뭐 기획이나 매개나 이론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본인이 일한 다른 회사들은 본인이 처음에 초봉이 얼마이고 승진을 하면 어느 직급에 어느 정도의 호봉을 받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예술계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자료와 정보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상을 하면서 또 힌트를 얻어보면서 그리고 나의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일단 미술계에서 전공을 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대부분 처음에 전공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 우리 한국의 입시생들이 그냥 뭐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누는 거 대신 사실 상대적으로 예술계를 전공을 하는 많은 학생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어린 나이에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전공을 좀 늦게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전공을 지속해 나감에 있어서 사실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취업을 하고 어떤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 말하자면 나는 공무원 시험을 봐서 뭘 준비해야지 하는 식의 선택과는 조금 다른 동기와 또 그런 성향 같은 걸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개인적으로 이걸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미술계를 전공을 선택한 다른 사람들은 왜 선택했다고 대답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한 후에 과연 나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가 그리고 미술계는 기본적으로 뭔가 되게 어려운
직업의 세계로 뛰어든다라고 하는 대부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는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미술계 안에서 사실 꼭 다 모두가 다 작가가 되고 모두가 다 큐레이터가 되고 모두가 다 평론가가 되고 뭐 이런 길만을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술계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다양한 직종은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가장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올해 4월, 2020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전문대학, 그리고 4년제 대학, 그리고 대학원 이렇게 미술과 관련한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 수를 찾아보면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것처럼 32만 명이 넘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예술계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총 몇 명이냐라고 물으면 그 정확한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통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어느 회사에 취업해서 그 취업을 한 사람으로 카운트가 된다거나, 혹은 모두가 다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다 계산하면 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모두가 다 예술계로 일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떤 협회에 등록하고 있어서 그 협회 회원을 다 모으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 어딘가에 예술가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술인의 통계는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그래도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최소한 그 관련 전공으로 전문대 이상을 나오게 된 사람들은 이쪽 영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물론 이 32만 2,938명이 졸업한 이후에 전부 다 미술 관련한 직업으로 계속 갖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고, 또 그 다음에 이쪽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작가로 활동하고 미술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는 말하자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갖게 돼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작가로 데뷔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인력으로 잡히기 전까지는 사실 정확한 통계로 잡기 어렵다는 굉장히 큰 맹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말하자면 2020년 1학기 기준으로 3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관련 전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는 사실 OECD 국가들 전체로 보면 미술을 포함해서 예술 관련 전공을 하는 으로부터 배출이 되는 학생의 수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제가 그거를 이제 전공, 물론 학교마다 전공을 부르는 전공과와 뭐 학부와 이름이 다 다르고, 또 그게 최근 들어서 사실 기존에 그냥 뭐 예를 들면 회화과, 이렇게 뭐 조형학과 뭐 이렇게 불렀던 것들이 최근에는 또 이름들이 많이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응용학문처럼 명칭을 변화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들을 세부 전공별로 조금 묶음을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 32만 명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많이 배출되는 학생은 디자인 계열의 학생이었어요. 압도적으로 많죠.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 보면 공예, 사진, 영상 쪽이었고, 그 다음이 미술, 순수 미술 조형을 하는 학생들. 그 다음이 이제 이론, 뭐 교육, 그 다음에 최근에 학부나 전문대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학부들하고 대학원 과정에 특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 뭐 예술 경영, 문화예술 컨텐츠 뭐 이런 학과들로부터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이 정도로 배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많은 3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과연 미술을 왜 전공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실제 저는 사실은 그 학생들한테 당신은 왜 전공했습니까? 라고 하는 물어보는 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그거는 없었고, 지금 요 페이지 바로 뒤에 제가 이제 그래도 아주 일부 전공을 한 학생들한테 물어본 연구를 찾아서 그건 좀 보여드릴 건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로 여기 표에 있는 크게 한 4-5가지에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된 경우, 예를 들면 나의 가정 환경이 미술을 하시는 분이 많았다거나 미술에 굉장히 우호적이었다거나 뭐 이래서 말하자면 뭐 우리 엄마가 미술가였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하는 걸 오랫동안 봐와서 영향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으로 혹은 뭐 다른 뭐 나의 굉장히 그 적성이나 흥미라던가 굉장히 개인적인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본성에 가까운 부분에 의해서 적성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훨씬 더 많은 선택의 원인이 된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사실 직업적 요인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을 때 가지게 되는 이후에 가능한 직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그 직업은 안정적인가? 그 직업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인가? 그 직업은 뭔가 잘 안 잘리고 내가 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인가? 혹은 그 직업은 잘 모르겠지만 점점 굉장히 각광받고 주목받는 직업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직업인가? 뭐 등등등. 혹은 또 그 직업을 본인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흥미랑 연결해서 내가 그 직업을 갖는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혹은 내가 뭐 TV나 어떤 미디어에서 봤는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직업 같고 되게 흥미로워 보이고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하자면 직업 전 단계의 기술을 연마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는 과정으로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어떠할까를 생각하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왜 미술을 전공을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왜 선택했다고 생각한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내가 미술을 전공을 하면 되게 돈도 잘 벌고 취업도 잘 되고 되게 성공할 거야.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했는지, 혹은 나는 뭔가 사회에서 이 정도의 레벨까지는 올라가고 싶은데 미술을 전공한다라고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거기까지 올라가기 되게 좋은 일 같아 라고 하는 이유로 선택을 했는지. 뭐 제가 지금 제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 쉽게 답을 들을 수 없지만 아마도 당연하죠. 직업적으로 굉장히 유망 전도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미술 전공자는 저는 그닥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경우도 대부분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전제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꽤 힘들 거라고 생각했고, 혹은 내가 전공으로 시작할 때 내가 꽤 재능이 많다, 나는 꽤 작가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들어와 보니까 저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말하자면 처음에 전공을 선택할 때 물론 그래도 아주 정말 너무너무 힘들 거야 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정도 됐겠지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직업적으로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왜 선택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 앞에 맨 처음에 질문에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대학 과정, 이 전공 과정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곧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졸업을 해서 이후에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있고 교육을 받아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나는 이 정도의 길을 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기대에 부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혹은 괜히 해서 많은 분들에게 괜히 아픈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 질문을 만약에 제가 저한테 해본다면 저도 되게 어린 나이에 미술 전공을 선택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때 전공을 선택했을 때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너 잘하는 것 같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실기를 선택했죠. 그리고 그거를 왜 하게 됐냐 하면 저는 상대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적성에 맞긴 했고, 그 다음에 가정 환경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걸 선택했어요. 그런 다음에 전문 교육 과정에 들어갔고, 그리고 학부를 다니던 와중에 내가 저 정도 작가로 성공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러고 그런데 꽤나 이론 쪽은 내가 공부를 재밌어 하고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전공으로 다시 선택을 했고, 그 길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거죠. 말하자면 저의 선택의 이유와 제가 흘러간 커리어 패스는 약간 그런 식의 선택과 요인들로 흘러갔는데, 그런데 저는 현재는 물론 이 계열의 커리어 패스에서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이 직업을 제가 처음에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을 할 때쯤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을 하게 될 거라고 정확하게 그걸 예상했다거나 그걸 목표로 하고 달려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미술, 특히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전공을 선택했던 동기나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그 이후에 본인이 진짜로 갖게 되는 전공에 말하자면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공 계열에 있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면 행정학과를 가는 학생들의 경우는 가장 예상하기 좋은 자신의 커리어는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커리어 패스고, 그래서 나는 대학교 몇 년 차가 되면 무슨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언제까지 뭘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이러이런 길을 가게 되겠지. 그래서 공무원을 처음에 취업하고 나면 공무원을 왜 내가 선택했어? 안정적인 직업이고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한 다음에 그러면 나는 그 직업을 유지하면서 점점 내 직급은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미술을 전공하는 경우는, 예술을 전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기가 좀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죠. 2018년도에 여기 있는 은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예고에서 미술 전공한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왜 미술을 전공했는가?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그 연구를 봤었는데, 거기에서 질문을 한 다음에 이유를 봤더니 이제 여기 보이는 이 다이아그램처럼 나온 거죠. 근데 참고로 저는 그 논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에 있는 이 옆에 보이는 이 괄호하고 1, 뭐 2 이렇게 쓰여 있는 거는 그걸 응답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 지금 이 논문을 쓴 저자가 본인이 이거를 몇 번으로, 그러니까 번호를 매겼던 넘버링이지 사실 뭐 빈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빈도를 안에를 들여다봤더니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개로 나눠서 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전공을 자신의 흥미와 적성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너 이쪽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가족이나 주변에서 권유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 그림을 그렸는데 미술 선생님이랑 주변에서 너무 잘 그린다고 점수 너무 잘 주고, 뭐 어디 뭐 이렇게 이렇게 상 받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나갔더니 상도 타고 해서 나 이쪽 되게 잘하나 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아서 했는지, 혹은 대학에 가기 쉽다고 생각했거나 뭐 이후에 일들이 쉽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는지를 물어봤을 때,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한 게 이제 여기 흥미하고 적성 분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하자면 그림을 그린다는 거, 조각을 한다는 거, 조소를 한다는 거, 공예를 한다는 거, 이런 게 흥미로워서 하기 시작했어요. 혹은 저랑 되게 잘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응답한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의 최초의 전공의 선택 동기부여는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여타 다른 전공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내적 동기, 나로부터 시작된 동기로부터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 그게 이후에 어떤 그래도 그 전공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많은 비율로 자신이 가지게 될 이후의 직업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연구인데, 다른 이런 교육학 쪽에서 한 연구를 보면 이 결론은 뭐냐면, 내적 동기에 의해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한 사람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후회하는 비율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뭐 취업하기 좋을 것 같아서, 혹은 뭐 입시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뭐 등등등의 이유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한 경우, 상대적으로 커리어 패스를 구성해 나가고 자신이 예상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에 상대적으로 처음부터 좀 더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말하자면 그 사이에, 왜냐하면 어디선가는 어려움들이 다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취업이 되게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전공을 선택했는데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당장 그 전공을 선택한 거로부터 그 사실부터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왜 선택했을까? 그런데 나의 내적 동기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힘들어하고 후회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래도 나는 처음에 선택한 모티베이션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회를 덜하고 상대적으로 그 길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즉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내적 동기로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그 영역에서의 커리어를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내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했다라고 물은 학생들한테, 이건 물론 예술 전공 학생들한테만 물은 게 아니에요. 전체 계열 학생들한테 물은 건데, 했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걸 후회하느냐 그거에 응답을 한 사람들한테 그럼 왜 후회하느냐 했더니 1위가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로 응답을 했고, 그다음에 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후회한다고 한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적성에 맞지 않아서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을 보면 말하자면 똑같이 후회한다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의 비율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비율이고 한 2%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 취업에 어려움이 있든 적성에 맞지 않든 결국 뭐가 됐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말하자면 나의 후회가 되는 원인과 이유는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어려움을 겪어서 탈락하게 되거나, 말하자면 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전공을 괜히 선택했어라고 하는 비율 자체는 되게 비슷하다.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상대적으로 기회가 더 많고 쉬워 보이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를 들면 자기의 적성에 너무 안 맞으면 직업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요새 한 뭐 그런 조사들도 많이 나와요. 되게 좋은 회사들에 어렵게 취직을 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기업들에 취직해서 입사 2년 차 이내로 탈락하는 비율의 그 비율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 1, 2년 차에 내가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나라의 5대 기업에 입사 2년 차 이내에 퇴직을 하는 비율이 옛날에는 정말 낮았는데, 요새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몇십 배로 뛰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 이유들을 물어보면 해봤더니 내 적성이 안 맞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다시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말하자면 그래도 우리는 희망찬 미래와 이미 전공을 선택했고 그 이후의 길들을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말하자면 막막해 보일 수 있고 이 전공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의 상담 요청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다른 전공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말하자면 양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거다라고 봤었을 때 그걸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미술을 전공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곧 졸업이거나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졸업 후에 진로 선택을 위해서 본인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보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내용은 지금 이 과정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신 분들이,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한테 조사를 했던 결과예요. 봤더니 진로 탐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63.1%가 내 적성과 맞는 거냐라는 거다. 즉 원래 전공도 적성과 자신의 흥미가 중요했던 만큼, 말하자면 이후에 내 진로를 고민하는 부분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이 25.6%가 급여나 복리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안정성, 뭐 성장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즉 이거를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많은 미술계나 예술계의 전공이 아닌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굉장히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적성을 이렇게 60%가 넘게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본인들의 커리어를 꾸려나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첫 직업이나 첫 진로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럴 때 본인들의 적성에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제 이 오른쪽에 보면 주관식 응답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셨는가를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 미술계 종사자들은 공부하는 기간에 비해서 되게 박봉이고 미래가 어둡다는 의견을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다. 이런 주관식 의견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별로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고 조건도 되게 안 좋다는데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중이다. 혹은 나는 현실적으로 내가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것과 이상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되게 혼란스럽다. 이런 응답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미술 전공 학생들은 어느 졸업을 한 이후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를 이제 한번 통계 수치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대학들은 사실 졸업생들이 얼마나 취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합니다. 아마 졸업을 하신 이후에 대학에서 그런 전화를 많이 받게 될 거예요. 혹시 어디에 취직을 하셨나요? 혹시 그 취직했던 데에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나요? 뭐 이런 질문을 졸업한 이후에 이후 한 몇 년간은 받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되는 통계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실제 보면 우리나라에 아까 봤던 32만 명 넘는 그 학생들이 배출된다고 했을 때 미술 분야 전체로 봤을 때 한 56.7% 정도가 취업을 했다라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체능,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술 분야만 이렇게 나오고 뭐 음악, 무용, 그 다음에 사실 무용하고 체육이 같은 뭐 체육대학 이런 안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예체능 평균으로 보면 62.2%가 나오죠. 즉 예체능 평균보다 미술이 꽤 낮아요. 그리고 다른 전공이랑 전체 총으로 봤을 때 전체 대학 평균은 한 67.7%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 평균보다는 거의 11% 정도가 낮은 걸로 나오죠. 그런데 이런 수치를 보면 낮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수치를 보면 내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왔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주변을 보면 미술에서 미술 전공을 한 학생들이 이러면 이거 반수 이상이 취직을 했다는 건데 반 이상이 진짜 취직을 했나? 하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면 미술 분야 전공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기초미술이나 조형 뭐 이런 쪽으로 순수미술 쪽을 하는 전공의 학생들은 미술 분야 전공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치로 조사가 되고 55.8%, 그리고 이제 디자인하고 응용예술이 64% 정도 돼서 말하자면 전체 비율을 좀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희한하게도 기초미술, 조형, 디자인은 뭐 디자인 회사 같은데 취직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기대보다 좀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함정 중에 하나는 취업이 어떤 회사, 말하자면 어떤 조직에 있는 것만 취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혹은 1인 종사자로 일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뭐 이 취업은 사실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4대 보험이 제공되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취업률, 그 다음에 프리랜서, 1인 종사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학교 안에서 다시 취업을 한 경우, 예를 들면 조교로 취업을 한 경우, 학교 안에 있는 어떤 일들에 취업을 한 경우, 이런 경우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미술 계열 전체에서 말하자면 일반 직장 취업률이라고 하는 거, 이 미술이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예체능 평균이 39%,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취업을 한 사람 중에서 일반 직장에 들어간 사람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미술이 76.6%, 대학 평균이 90%, 예체능 평균이 39% 나와서 예체능 평균보다도 미술의 일반 직장 취업률이 되게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미술 계열이 우리의 예상보다 되게 취업이 상대적으로 잘 되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보면 아까 봤던 취업률, 그리고 미술 전공 내 취업률을 약간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걸 봐야 되게 되는 거죠. 일반 직장인, 그 다음에 개인 창작을 하는 사람, 프리랜서인 사람을 미술 계열 안에서도 미술 조형, 응용예술, 디자인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이유를 조금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오른쪽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를 보면 디자인 계열 안에서, 디자인의 계열에서 취업을 한 사람 안에서 거의 83% 정도가 직장에 취업했다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률 자체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그러니까 한 50% 정도 되는 비율 안에서 거기서 디자인이 82.7% 정도가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른 그 전공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모수가 큰 상태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상은 미술 계열이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숫자의 함정 같은 게 조금 발견되는 건데, 어쨌든 이걸 보면 프리랜서나 개인 창작으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보면 이 왼쪽 그래프를 보면 미술 계열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취업자 중에 12.3%가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 전공으로 보면 전체 전공을 한 사람 중에 취업을 한 사람 중에서 프리랜서로 응답한 사람은 6.28%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운 비율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그리고 개인 창작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5.6% 정도로 미술이 예체능 평균보다도 훨씬 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와서, 말하자면 프리랜서나 개인 창작으로 일하는 비율이 그 취업률 안에 어떤 전공보다도 가장 높은 계열이 미술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프리랜서나 개인 창작을 한다라고 해서 일반 직장보다 안 좋은 취업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고 이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당연히 더 높겠죠. 이것만 봐도 저는 사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전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프리랜서와 개인 창작 비율이 되게 낮네 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만 봐도
프리랜서 개인 창작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건 물론 앞에 물었을 때 예를 들면 이 지금 연수 프로그램에 신청을 한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봤을 때도 똑같이 내 적성이 되게 중요한 진로 선택의 이유가 된다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본인의 적성을 더 살리기 위해서 개인 창작자, 프리랜서를 선택했을 비율이 높다라고 당연히 예상이 가능하죠. 그러면 프리랜서와 개인 창작자가 일반 직장보다 직업으로서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나의 자율성이나 적성, 흥미,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더 가까운 일을 내가 구성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직업이 유지되는 측면에서 안정성과 그리고 예상컨대 경제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 프리랜서나 개인 창작자로 커리어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직업적 지위를 갖게 되기 전까지는 훨씬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술계에서는 자리 잡기 되게 힘들대요 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미술계에서 일을 하는, 특히 아까 응답을 했을 때 누군가는 창작자로 응답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프리랜서로 응답했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나는 그렇긴 하지만 나는 이건 취업을 한 게 아니니까 취업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벌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사한 조사 자료예요.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홈페이지로 해서 이 명칭 예술인 실태조사라고 하는 걸 찾아보시면 이 데이터는 모두가 볼 수 있게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시면 이제 자세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조사는 철저하게 어느 직업,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하긴 하는데 절대적으로 자신의 직업으로, 그러니까 부업처럼 나는 예를 들면 뭐 예술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직업은 그건데 나의 취미나 아마추어급으로 예술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다 제외하고 내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술가입니다 라고 응답하는 전업 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예요. 그리고 이거는 미술만 하는 게 아니라 문학, 뭐 음악, 뭐 연극 이런 분야의 모든 분야의 예술인들에게 조사를 하는 건데, 가장 최근 조사가 이제 2018년도 말에 수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데 201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직종의 예술인들에게 물었을 때 1년에 당신의 가구가 1년에 얼마나 법니까? 라고 물었을 때 평균이 4,225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구 수입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내가 예술인으로 제가 결혼을 해서 저의 배우자가 있다거나 하게 됐을 때 그 배우자의 수입과도 합친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그 예술인 혼자서만 벌어들이는 수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예상해 놓고 보는 건데 또 평균이 4,225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이게 3년 주기로 저희가 이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바로 직전에 했던 게 2015년 조사예요. 15년 조사 평균을 보면 4,683만 원이에요. 줄은 거죠. 보통의 직업은 그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웬만하면 그래도 조금씩 수입이 그 직업을 유지하고 있고 내가 그 일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입을 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늘어나는 걸 예상하게 되죠. 그런데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안정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나마 전체를 본 건데 이 중에서 미술 쪽 인력들한테만 따로 조사한 거를 보면 3,519만 원이라서 예술계 전체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죠. 평균이 지금 한 700만 원 이상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평균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보면 이 미술계 가구 연평균에서도 보면 아까 봤을 때 왜 뭐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계열들이라고 보였던 뭐 응용예술 계열, 공예계 뭐 이런 쪽으로 보이는 데는 5,467만 원으로 조사가 됐어요. 평균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술계가 3,519만 원으로 됐다는 거는 누군가는 훨씬 못 벌고 있는 계열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요 앞에 요 표만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요거 말고 훨씬 더 저희가 제가 보통 예술인의 실태에 대해서 다른 연구들을 할 때 얘기하는 건 예술인들한테 그걸 물어요. 가구 수입은 알겠고 본인이 미술인으로 살아가면서 미술 활동으로부터, 미술 창작 활동을 하든 기획 활동을 하든 고유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되십니까?를 묻는 것도 따로 하거든요. 그랬을 때 평균 수입, 그러니까 응답을 했었을 때의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가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수입의 연수입 평균이 1,000만 원대가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몇백만 원대예요. 1년 평균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게 선택을 하게 하잖아요. 그럼 응답 항목에 빵원부터 얼마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가장 밑에 단위의 응답이 있는데 빵원부터 얼마까지로 되어 있는 걸 선택하는 비율이 예술계 인력들, 특히 미술계 인력들도 다 더 심하긴 한데 그걸 선택하는 비율이 보통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 수입, 연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사람이 예술인이, 미술인이 자신의 직업으로서 미술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온전한 수익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얘기라는 거가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 직업은 예술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는 다른 일을 하면서 나의 수입을 충당하고 물론 그 다른 일이 미술계에서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창작자로 계속 살아가지만 내 작품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미술계에서 다른 직업들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나는 내 창작 활동에 다시 투입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 아주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본인이 그러면 자신의 직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 창작 활동을 위해서 1년에 투입하는 돈은 얼마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비용은 무조건 본인이 예술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직업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마이너스 직업이라고 하는 걸 계속 유지해서 물론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이고 나면 그게 역전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으나 기본적으로 미술계는 특히 직업으로 처음에 진입하고 초기에서 진입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경력을 쌓고 유지함에 있어서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기가 직업이라고 부르는 그 활동으로부터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걸로부터 직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나의 적성과 나의 믿음은 이걸 직업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외적 요건에 있어서는 직업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 특히 처음에 진로로 진입해서 처음에 우리가 보통 신입이라고 하는 부분, 뭐 회사로 따지면 신입을 벗어나기는 단계까지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의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게 실제로 미술계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창작자로 사는 게 더 힘든 것 같으니까 이 앞에 보면 이제 이런 실태조사 보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이 계열 안에서 차선책으로 많이 선택하는 게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미술관에 근무를 한다거나 뭐 갤러리 같은 데 근무를 한다거나 등등등등. 혹은 나는 글을 쓰는 쪽이 더 잘 맞기 때문에 관련한 미술 잡지, 평론지 이런 데들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외부에 보면 민간 전시 기획사들이 많이 있죠. 미술관이나 갤러리 말고도. 그런 데들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창작자나 독립 큐레이터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직업이라는 걸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꽤 왕왕 있죠. 그걸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술관이 꽤 많은 편이고 또 화랑도 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경매회사도 이 정도 있고요. 여기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종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 전체 다 합쳤을 때 미술관, 화랑, 경매회사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쳤을 때 대략 한 4,27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미술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해서 공립, 뭐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뭐 이런 데들이 있고 또 사립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디뮤지엄 뭐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곳들을 다 합쳐서 그리고 화랑도 뭐 유명한 많은 오래된 화랑들부터 작은 화랑들까지 그리고 옥션 회사들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4,270명이에요. 이거는 같은 기간에 미술 계열에서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한 학생 수랑 비교하면 한 1, 2%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물론 이 외에도 무슨 뭐 예술재단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사자가 이 전체 수보다 많을 거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관 단체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적은 비율이라는 거죠. 1, 2%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로 하건 이론적으로 하건 본인이 정확하게 이 계열 안에서 말하자면 가장 우선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직군에 들어가게 되는 비율은 굉장히 좁은 비율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는 큐레이터로 해야지, 나는 에듀케이터로 해야지, 나는 그래도 창작을 하는 아티스트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됐었을 때의 비율이 그러니까 아티스트로 살아가는 거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이겠으나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그럼 난 차선책을 생각해 봐야지 라고 혹시 생각했다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하자면 굉장히 좁은 구멍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나에게 나는 진로 탐색을 하려고 했는데 어두운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요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그렇지만 어떤 커리어들이 가능하고 그 커리어를 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 커리어들을 구축해 나가더라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되게 막연한 걱정, 막연한 공포를 갖고 있는 것보다 이 현실을 알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어떤 진로를 선택할 건가에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배경 지식을 알려드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대부분 미술계 전공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는 돈도 못 벌 거고 이러니까 직업도 제대로 가지기 힘들 거야. 다들 금세 포기하더라고요. 하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런데 현실이 어떤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실제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제가 제 대학원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네가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여기에 취직했다고 했을 때 니네가 받게 되는 월급이 얼마일 것 같아?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되면 만족할 것 같니? 라고 물었을 때 놀랍도록 낮은 금액을 얘기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낮게 얘기해? 하면 다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만 받아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그 직업을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갔을 때 굉장히 금방 힘들다고 하고 그만두게 되는 비율이 높아요. 왜? 내가 그걸 다짐하고 그래서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막연한 생각만 가진 상태에서 선택하게 되니까. 그래서 진로와 커리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현실을 안 상태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 건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어두운 미래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여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조금 덜 어두운 내용들로 어떤 커리어 패스가 어떤 식으로 구축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두운 얘기를 이제 조금 덜 하면서 미술계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거는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가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실기를 전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니까 기획이나 이론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딘가에 취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 활동 자체가 상대적으로 벌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데, 창작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나는 졸업 이후에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 그래서 나는 작가로서 과연 작가로서의 커리어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지? 졸업 전을 했어. 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막막해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정말 많이 제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실기 전공의 학생들도 그렇고 이론 전공의 학생들도 그렇고, 일단 이론 전공의 학생들은 저한테 와서 교수님은 어떻게 교수님이 되셨어요? 졸업 이후의 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게 왜 궁금하냐?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저도 그거랑 비슷하게 가보면은, 그걸 선택해보면 저도 그래도 꽤 어디까지 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가끔 뭘 물어보냐면, 되게 유명한 어떤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유명해졌어요? 왜, 어떻게 성공했어요? 하면 그 중간 과정을 보면, 나도 요때 요거를 시도해 봐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어떤 식의 어린 시절부터 성공까지 걸어갔는지에 대한 자서전을 많이 나와 있고 읽어도, 그걸 똑같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잘 안 드는 것처럼, 이미 성공했거나 어느 정도 커리어를 구축한 사람이 걸어온 커리어 단계와 커리어 패스의 모습을 그대로 선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어두운 미래에서 무언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전략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건가, 그리고 나의 선택은 뭐가 될 건가, 이런 거를 고민해 보는 게 한 축이라고 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은 어떻게 벌어지는가, 내 앞에는 어떤 선택의 종류들이 있고, 말하자면 내 앞에 선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들이나 혹은 어떤 기회가 주어졌기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됐는가를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보는 일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그냥 막연한 상상 말고 조금 구체적인 상상을 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아까 살짝 언급하기는 했지만, 나는 예술인을 내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예술계에 있는 많은 전공자들에게 당신은 예술가가 직업입니까? 물었을 때 당연하죠 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되게 낮아요. 그리고 그쵸,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예술가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나는 이걸로 돈 벌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러면 당신의 직업은 뭐예요? 정확하게 예술가예요? 아니면 그거예요? 말하자면 예술계랑 본인이 직접 작가로 사는 거랑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거는 내 직업은 아니고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고, 그리고 내 직업은 예술가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미술인은 일반적으로 내 직업은 교사야, 내 직업은 의사야, 내 직업은 나는 회사원이야 라고 말할 때의 기준과는 좀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되더라 라는 얘긴데, 직업인으로서의 미술인은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에 여기에 보면 프레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예술인 복지법이라고 하는 법에 예술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되어 있는 조항도 여기 두 번째 줄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술인의 특히 미술 작가들의 커리어 패스를 따라 보면서 분석을 했던 연구를 한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연구에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가 내렸던 정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원래는 직업은 무슨 뜻을 가지냐면, 본인이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그 직업적 활동이 자신이 그것에 시간도 투여하고 거기에 자신의 대부분의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여하면서 거기로부터 나의 사회적 지위와 나의 경제적 지위와 일상적 유지의 지위가 에 대한 바탕이 제공되는 활동을 직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집세를 내고 나의 식비를 내고 나의 아이를 기르고 나의 부모님을 과 함께 살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활동도 그 직업 활동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내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어떤 타이틀로 불릴 때 그거의 활동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의 조건을 충족할 때 직업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술계는 다른 것 다 떠나서 가장 미흡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경제적인 활동을 그 직업적 활동으로부터 충족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 되게 충족되지 않는데도 직업이라고 얘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럼 그걸 뭐가 차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 자기가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자라고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계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예술인이야, 그 사람은 작가, 내가 아는 작가, 나와 친한 작가, 나와 작업해본 작가라고 인정하고 있고, 또 그들이 같이 전시를 한다거나 그들이 자신의 비평에 다룬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커뮤니티에 있는 다른 종사자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포함되는 자를 미술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적용을 보통 우리가 직업인으로서의 미술인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말하자면 미술인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한 자들로부터의 정의예요, 앞에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직업이라고 인정되는 뭐는 우리의 직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현 사회에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분류하는 표가 계속 제공돼요. 이게 이제 보통 고용노동부들 쪽에서 정리를 하는데, 이게 표준 직업 분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포함 안 되는 직업군이 그래도 계속 생겨나요. 왜냐하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다른 분야가 생겨나게 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니치 시장을 보면서 다른 직업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이 표준 직업 분류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은 말하자면 세금을 낼 때에도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는 바탕이 되는 자료로 쓰이게 되고, 사회에서 무슨 보험의 대상이 되냐 마냐 이런 것들을 논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을 표준 직업 분류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 보험의 대상, 모의 대상 이런 식으로 포함될 때 훨씬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준 직업 분류 안에 들어가 있는 직업군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런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직업의 분류를 막 정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예술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불리우고 이렇게도 불리우고 이런 직업도 있다고 하는데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요 직업이랑 뭐가 다른 거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고용노동부의 이 직업 분류를 만드시는,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실제로 예술계 분들한테 자문 요청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건 뭐냐고, 이건 포함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미술과 관련해서 되어 있는 직업의 분류는 큰 분류 중에 요 분류에 해당을 하는 직업군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리고 이 직업을 분류할 때 다른 한쪽에서는 직능이라고 하는 걸 분류하는데 뭐냐면 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 직업이다 라고 하는 직능 수준을 4단계로 나눠 놓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직업은 꼭 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은 직업이다 라고 분류하는 게 1직능이라고 하면 점점 단계가 높아져서 4직능이 되면 그 직업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 아주 특정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만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전문 직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직업은 보통 4직능까지 놔요. 그러면 이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은 전체가 3직능 이상 직능으로 분류가 되는 직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이 직업을 할 수 있는 직업군이다. 말하자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인정을 하는 분류가 된다는 거죠, 직업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아닌가랑 상관없이 말하자면 처음에 그 직업을 가지는 그 세계의 진로에 처음에 오려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화가예요. 나는 뭐 큐레이터예요. 나는 디자이너예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직업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뉘는 걸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큐레이터, 학예사라고 불리는 직종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 보면 뭐 학예사, 사서, 기록물 관리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창작자로 일하는 사람의 분류를 시각 및 공연 예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공연 예술가도 쭉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뺐고 그러면 뭐 여기 안에서 나뉘는 걸 보면 화가, 조각가, 서예가, 사진작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종류의 디자이너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미술계 안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직업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그 직업을 유지해 나가는가, 커리어를 어떻게 쌓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정보가 없어 하는 부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 이미 자리를 잘 잡고 유명한 인지도를 가진 작가를 보면 갑자기 나는 이미 그 사람이 인지도가 있던 다음에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왔는지 알기 어렵고 그리고 뭔가 스테레오타입화 되어 있는 그런 커리어 패스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커리어를 차근차근 걸어서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갔구나 라고 하는 그 주변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냐 라고 하면 미술계의 커리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형성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직업의 특성을 갖고 있는 커리어 패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되기 때문에 사실 사례별로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사례를 들여다본다고 할지라도 이미 되게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만 들여다봐가지고 말하자면 그 성공한 사람들은 요거를 하더라 라고 하는 공통점이 발견될 수 있으나 그 어떤 사람은 되게 특이한 커리어를 걸었는데 그 사람은 성공했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이랑 완전히 다른 커리어를 걸었는데 성공했으면 뭐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커리어인지에 대해서 가늠하기 되게 힘든 게 미술계 커리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커리어를 쌓는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2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전 생애에 걸쳐서 커리어라고 불리는 것은 전 생애에 걸쳐서 다양한 직업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커리어를 쌓는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꼭 커리어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초보 단계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올라가는 것만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커리어는 되게 비슷한 단계로 계속 유지된다 할지라도 그 직업적인 역할이 변화하면 커리어가 변화하고 커리어 패스가 쌓아진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커리어 패스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구축되는가를 바라보는 연구 같은 것들도 실제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그거를 어떤 이론가들은 직선형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전문가형이라고 얘기하고 나선형이라고 얘기하고 뭐 전이형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전문가형에 해당하는 커리어 패스를 쌓게 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그 직업 쪽은 여기 보면 한 분야의 체류 기간이 평생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평생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커리어는 전문 영역에 직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전문가형에 해당하는 커리어 패스를 갖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술가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다른 직업군을 가졌을 때 내가 요 직업으로 한 몇 년 살아보고 그 다음에 퇴직을 한 다음에 다른 직업을 가져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직업과 예술가로서의 커리어 패스를 구축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내가 전공을 선택했을 때부터 대부분의 많은 미술계 학생들은 이거를 내가 평생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체류 기간만 보면 전문가형에 해당하는 커리어 패스를 쌓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커리어 일관성이라는 게 되게 높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커리어를 보통 선택하게 되고 유지를 하는 형태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되게 헌신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내가 기술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 내가 이 커리어를 유지했을 때 말하자면 즉 나는 작가로서 살아갈 만큼 훌륭한 재능과 훌륭한 작가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내 커리어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뭘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내가 그 커리어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가? 개인적인 보상이 있어줘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른 데를 보면 예를 들면 직선형 같은 경우를 보면 보상이 승진, 경영진 특혜, 상여금 말하자면 경제적인 보상이 말하자면 내 커리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커리어 패스라고 친다면 전문가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보면 여기 보면 그런 거보다는 인정, 그 다음에 지속적 교육의 기회 말하자면 내가 나 스스로 계속 발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 주변과 사회에서 저 사람이 점점 더 작업이 좋아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인정을 해주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람이 커리어를 유지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보상이 되는 직업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수평적인 조직을 갖고 있거나 조직을 아예 갖고 있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미술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커리어 패스를 갖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근데도 그것만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미술계나 약간 다른 직종, 그러니까 아주 예상 가능한 말하자면 이거를 봤었을 때 이 전문가형을 예를 들면 우리가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뭐 예를 들면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거로 일을 하게 됐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나는 그 일을 체류 기간을 평생 할 거라고 생각하고 등등등등등등 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형의 커리어 패스에는 상대적으로 잘 부합되는데 예술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런 커리어 패스가 잘 부합되느냐 했더니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게 창의적인 커리어 패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구축하는 직업군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이 창의적 커리어 패스의 이제 예술계 인력들은 거의 대부분 이거에 되게 잘 맞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창의적 커리어 패스를 걸어나가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연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힘든 길을 찾아가는데 가치를 지향하는 커리어 패스를 걷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이 사회에서 원래 조직과 구조적인 부분이나 원리 원칙이라고 불리워지는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나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를 뛰어넘고자 하는 도전지향적인 사람들이 이 커리어 패스를 많이 걷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창의적 커리어 패스를 가게 되는 예술인들은 과연 어떤 고난들이 예상하게 되는 건가라고 봤었을 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부모나 주변 삶에서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 말하자면 어떤 안락함을 기대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안락함을 포기하고 가게 되거나 주변인의 지지 같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개인 생활과 일이 양립되기가 어려운 커리어 패스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가 굉장히 다른 작품을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요? 라고 해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커리어 패스 과정에서 계속 발생을 하는 커리어 패스적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예술인으로서 살아가는 일 자체에서 벌어지는 이 장애물들은 이 커리어 패스를 가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이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커리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 우리가 그래도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래서 예술계에서, 특히 미술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커리어가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거에 연구가 지금 여기 보면 스토우라고 하는 사람이 91년에 한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스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호주예술위원회에서 호주에 있는 예술가들 전체의 커리어 패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더냐 하는 인터뷰와 조사들을 하면서 한 연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2016년에 우리나라 작가들의 커리어 패스들을 문헌 조사를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했던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커리어 단계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 말하자면 이 연구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학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술계에, 그 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커리어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이러면 요 정도 단계라고 볼 수 있지 라고 인식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의 바탕에서 한 크게 보통 공통적으로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흔히 많이 들어보는 분류일 겁니다. 말하자면 맨 처음에 우리가 가장 쉽게 많이 얘기하는 건 대부분 신인 작가, 신진 작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신진 작가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예를 들면 내가 졸업 이후에 어떤 전시나 어떤 지원에, 공공에서 하는 어떤 지원에 신청해야지 해서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조건을 찾아보면 거기에서 어떤 경우 이렇게 조건을 달아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 조건을 달아놓은 경우들이 다 물론 그 공공지원 기구들에서 조금씩 조건들이 다르긴 하지만 암묵적으로 되게 비슷한 공통적인 조건들을 내걸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대부분 관련한 교육을 최소한 졸업했거나 수료했거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예 신진 작가, 그러니까 예비, 우리가 보통 여기 지금 이것도 예비 전문인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때 예비 인력이라고 하는 게 이 신진의 앞 단계에 보통 있어요. 예비는 아직 커리어 패스에 완전히 들어온 사람으로는 잘 안 보는데,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보는데, 예비의 조건은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자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진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이후부터 보통 신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신진의 대상이 되는 조건들은 대부분 최소한 본인이 실기전공이라고 하면 졸업 전시를 한 이후, 창작자로서의 졸업전시, 대학 졸업전을 한 이후, 혹은 기획자로서 졸업전시 전시기 프로젝트 기획을 했다면 그거 이후를 한 자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가끔, 이거는 우리나라는 보통 쓰는 조건은 아닌데 외국에서는 이런 조건을 신진 작가로 볼 때 종종 많이 발견이 되는데, 뭐냐면 당신이 미술인으로서 첫 소득을 벌은 이후부터가 당신은 신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를 벌었건 뭘로부터 벌었건 미술 활동을 해서 100원을 벌었건 10,000원을 벌었건 200,000원을 벌었건 100만 원을 벌었건 그걸 벌었어야
직업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왜 대학 졸업전을 했는데 그 졸업전에서 자기 작품이 팔리는 경험을 하는 작가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기준으로 보면 첫 소득을 벌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대부분 그 작가들은 굉장히 많이 고무가 돼요. 아, 내 작품이 인정받는구나. 처음 데뷔부터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조금이고 미술계는 평균적으로 미술인으로서 첫 소득을 시작하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늦는 편이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죠. 실제로 제가 연구에서 만났던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 중에 한 분도 나는 보통은 여러분은 미술인 작가로 살 때 소득을 번다. 내 작가 활동을 하면서 작가로서 소득을 번다. 라고 하는 거의 기준을 어떤 것들을 상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건 내 작품이 팔려서 돈을 번 거를 생각하죠. 그런데 작품이 팔려서 돈을 소득을 번 경험을 하는 작가들은 굉장히 데뷔에 굉장히 한참 뒤에 그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제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막 비엔날레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고 이미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되신 그분도 본인의 작품이 직접 누군가에게 누군가건 어딘가로건 팔리는 경험을 한 게 본인이 데뷔하고 15년이 지난 이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따지면 그분은 신진인 거죠. 첫 소득을 버는 시기, 작품으로서. 근데 물론 그 사람이 미술인으로서 첫 소득이 작품 판매 외에 다른 활동으로, 예를 들면 어느 전시에 참여하면서 전시 참여비를 받았다거나 혹은 내가 어떤 신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거기로부터 어떤 소득을 얻게 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반드시 작품 판매로부터 시작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직업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 고유 활동으로부터 어떻게든 경제적인 소득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조건으로 따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는 그 부분보다는 졸업을 했고 최소한 졸업 전시 이후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미술계 활동을 졸업전은 대학에서 졸업할 때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졸업 전시 이후에 개인전이 됐건 그룹전이 됐건 기획전에 참여를 했건 뭐가 됐건 전시를 했거나 혹은 어떤 레지던시에 참여를 했거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든 어쨌든 이 관련한 활동에 직접적으로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작가로서 참여한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경우를 최소한의 신진의 조건으로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런 공공 지원을 하는 경우들의 조건은 1회 이상을 한 경우로 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한 2, 3회 이상을 한 경우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신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기 위한 조건이니까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성이 있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그 지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진을 볼 때는 어쨌든 졸업 전 이후를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부르는 말들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 이제 유망 작가, 유망 예술인 혹은 젊은 예술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직업적인 계약이나 전시나 출판이나 정규적인 작업을 본격적으로 했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유망 작가, 젊은 작가 이런 일들을 얘기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 작가로 따진다면 내가 대관 전시에서 개인전을 한 게 나의 커리어가 다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망 작가, 젊은 작가로 불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경향성이 많이 드러나고 누군가로부터 콜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유망 작가, 젊은 작가라고 분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콜은 일반적으로 전시로 치면 기획전, 그룹전에 불려지게 되는 경우 혹은 레지던시 같은 거에 불려지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꼭 작가로서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나에 대해 어떤 비평가가, 어떤 기자가
내가 한 전시에 대해 내가 예를 들면 대관을 해서 내 개인전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비평가나 기자가 그거에 주목해서 나에 대한 비평이나 뭐 그런 글들을 써줬을 경우, 혹은 내가 어떤 레지던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일정 기간 있게 되면서 내가 정규적인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경우,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 물론 신진으로 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는 건 신진으로 한 이후에 이 단계까지 자신의 직업적 활동, 작가로서의 활동을 꾸준히 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걸 가르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아닌, 그리고 나의 개인적 친구가 아닌 이 계열에서 일하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알려지기 시작하는, 내가 콜을 받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 예술인으로서의 정의를 얘기할 때 이 계열의, 이 커뮤니티에 있는 다른 멤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게 시작되고 유지되고 있는가가 보통 유망과 젊음 이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단계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이거를 얘기할 때 이런 공공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했었을 때 보면 그 조건에 기획전 몇 회 이상 참여해 본 경우, 레지던시 참여 최소 뭐 이상 해본 경우, 뭐 이런 식의, 그리고 혹은 본인이 개인전을 위주로 활동했다면 개인전 몇 회 이상을 한 경우,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유망 젊은 작가 이런 식의 단계로 그래도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서 얘기한 요 세 개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공공지원기구에서 조사를 옛날에 조사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다 보면 대부분 미술인으로 난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 어려움을 알지만 결심을 하고 신진으로 돼서 유망작가까지 가게 되는 경우, 요 단계, 신진 단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까지 자신의 커리어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 커리어를 유지하는 경우의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보통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첫 활동을 시작하고 활동을 계속 유지하다가 대략 그 유지가 시작하고 5년 정도 안에 자신의 작가로서의, 자신의 예술인으로서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비율이 그 이후에 포기하는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전공을 시작하고 데뷔를 한 이후에, 그런데 마지막까지 평생을 지속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커리어를 유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런데 유망에서 예를 들면 유망 단계라고 불리는 것에서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3단계, 중진 정도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그냥 쭉 한다는 거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한 회사로 치면 입사 5년 차 정도 안에 탈락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게 미술계에서 커리어 단계에서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 5년에서 7년 사이 안에 탈락을 거의 다 한다. 그 탈락하는 비율이 과반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보통. 그래서 그러면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 직업을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혹은 좋은 커리어 기회들이 생기게 돼서 유지하게 되면 그 다음은 오히려 이제 중진, 중견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흐름으로 이제 가게 돼서 여기는 이렇게 전체 수가 확 좁아지게 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업적 계약이 벌어지게 되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말하자면 성취라고 불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말하자면 중견, 인지도가 있는 작가, 오래 활동한 작가, 중견 작가 이런 작가들로 이제 흘러가게 되더라라는 건데, 제가 2016년도에 응답자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신진 작가, 뭐 유망 작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 본인의 나이들이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사를 했었던 작가들에게 물어봤어요. 본인은 어느 단계에 있는 작가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신진 작가죠 라고 응답한 사람이 20, 30대가 92.7%였어요. 그리고 저는 중견 작가죠 라고
응답한 사람이 40, 50대 이상이 100%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 자신의 나이가 자신의 커리어 단계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되게 높아요. 예술계는. 왜? 커리어를 나누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서 말하자면 나의 직급으로 나는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는 사람이야, 커리어 레벨에 있는 사람이야를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통 많이 쓰는 방식이 자기 나이대로 이렇게 많이 봐요. 그리고 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신진과 중견 사이에 있어요, 저는. 그리고 유망 작가도 제가 넣어놨었는데 유망 작가예요 라고 선택하는 비율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망 작가예요 라고 하면 왠지 본인이 되게 주목받고 있는 작가다라는 말처럼 느껴지는 경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았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30, 40대가 신진하고 중견 사이죠 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94.5%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되게 뭐랄까 나이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건데, 그리고 보면 본인의 활동 기간이 평균 한 3.7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본인이 신진 작가라고 응답을 했고 11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있는 단계라고 생각했고 20년 이상 된 분들이 중견 작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나이와 본인이 활동한 연도 정도를 본인의 커리어 단계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거가 당연히 연결이 되지만 본인이 어떤 조건을 갖췄느냐에 따라 나는 신진, 나는 중견, 나는 유망, 나는 뭐 중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게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가끔 뭐 40대인데도 나는 신진 작가예요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 본인이 왜 신진 작가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전시 커리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리고 작가로서 뚜렷한 활동이 많지 않아서 나는 신진 작가예요 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을 선택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건데 신진 작가 공모전에서 제안하는 기준에 맞지 않고 중견은 아니라서, 즉 공공기관에서 내놓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조건에 보면은 가끔 요새는 그 조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나이로 제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진 작가라고 하면 최소한 뭐 30대 초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식의 조건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신진이라고 생각해서 거길 넣으려고 했는데 걔네가 30대 뭐 중반 이후는 신진 작가가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그럼 아닌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나는 대표작이 없어서 중간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그 응답자들한테 이제 뭘 물었었냐면 본인이 처음 데뷔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라고 물었었어요. 했더니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개인전으로 갤러리에서 하는 개인전으로 나의 커리어를 시작했죠 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70% 가까이, 그리고 갤러리에서 개인전은 대부분 대관으로 한 전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신진으로 본인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데뷔는 이 형태가 가장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상대적으로 차지하더라라는 얘기고, 왜? 이거는 선택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전시의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대관을 해서 개인전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선택받아서 개인전을 하게 된다는 건 이미 커리어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개인전을 할 정도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단체전, 그리고 기획전,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1등이 아니네.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대안공간에서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어요가 7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왜 신진 작가들 같이 하면서 하는 뭐 예를 들면 공장미술제 뭐 이런 형식의 굉장히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졸업을 한 이후에 혹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재학생들 뭐 이런 경우들이 모여서 어떤 큰 프로젝트 단위에서, 그러니까 공공지원금이 일부 들어오게 되고 하면서 신진 작가로 데뷔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로 한 작가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도 예전보다
대관을 통해 자신의 첫 전시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커리어를 시작하는, 만들어 나가는 흐름으로 시작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조사를 했었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작가들을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응답을 최대한 여러 세대의 사람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작가층이 비율이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젊은 작가, 20, 30대 작가들의 경우는 이런 데뷔를 한 경우가 꽤 많은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갤러리 개인전을 했던 경우들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봤죠. 제가 작가들은 본인이 커리어를 작가로서 형성하는데 뭐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했더니 뭐 이거는 이제 1순위도 뽑게 하고 1에서 3순위도 뽑게 하고 뭐 등등등등을 했는데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을 받은 것이 1위가 내가 전시를 참여한 기관이 얼마나 유명하고 중요한 곳인가에 따라 내 커리어 형성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라고 믿는 경우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그에 만만치 않게 내가 미술계에서 어떤 인지도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1순위로 꼽은 사람, 1에서 3순위로 꼽은 사람 다 합쳐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1위까지는 아닌데 1, 2, 3위 전체로 합쳤을 때 우리가 이걸 꼭 1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게 인적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큐레이터와 미술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커리어를 미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전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의 작업을, 나의 활동을 선택을 해주는 그 기관이 얼마나 유명한가, 그리고 내가 주변에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자신의 커리어 형성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런데 그러면 그건 전체로 봤을 때 그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알겠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내용을 다 갖고 올 수 없어서 일부만 갖고 왔지만 상대적으로 특히 30대와 40대 초반 정도 작가들까지 20대에서 본인의 커리어 형성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지할 때, 그러니까 신진의 이후로 갔었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게 의외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의외라고 느꼈는데 레지던시에 참여를 얼마나 했느냐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왜 레지던시가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레지던스를 통해서 픽업되고 선택되고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거길 통해서 주변 다른 작가들, 다른 기획자들, 이런 사람들과 말하자면 앞에서 얘기하는 미술계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거길 통해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레지던시에 참여하게 되느냐 아니느냐가 대부분 신진에서 유망 작가로 넘어갈 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 중에 레지던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자료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갖고 왔지만, 예를 들면 이 내용이 더 디테일하게 궁금한 경우는 제 이름으로 2016 이렇게 해가지고 미술작가 커리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이때 발표했던 연구가 PDF로 떠요. 그래서 그냥 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뜨는데, 거기 보면 제가 이런 특정 작가 군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들의 커리어를 추적한 자료들이 있어요. 물론 익명으로 다 돼 있지만. 그래서 말하자면 현재 일명 말하는 미술관형 작가라고, 미술관 계열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작가, 그리고 미술 시장 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갤러리 활동이 훨씬 활발한 작가, 그래서 작품 판매는 훨씬 활발하고 상대적으로 미술관에서의 전시는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작가, 그리고 대안공간이나 공공 프로젝트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작가, 그 다음에 그리고 커리어가 중단된 작가, 이런 사람들을 분류해서 그들이 커리어가 어떻게 흘러갔고 그 중간 요인마다 어떤 게 영향을 미쳤더냐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자료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보면 가장 중요한 차이들은 뭐냐면 시장에서 그리고
그 유형도 있어요.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자신의 작품 판매도 잘 되고 시장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미술관에서의 전시 활동도 활발한 작가. 보통 대부분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작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작가들의 경우를 나눠놨는데 대부분 데뷔는 어떤 식으로 했던 간에 데뷔 이후에 신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떤 식의 커리어가 시작됐느냐의 차이가 확 나타났어요. 무슨 차이냐면 실제 시장형 작가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 커리어를 계속 쌓아나간 작가들의 경우는 데뷔 이후에 갤러리에서의 전시 기회에 콜을 더 많이 받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졸업전에서 자기 작품이 팔리는 경험을 해봤거나 아니면 요새 왜 중저가형 아트페어 같은 식으로 좀 약간 더 신진 작가와 유망 작가들의 작품이 팔릴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자꾸 나오는데, 그런 작은 형태의 아트페어나 온라인 아트페어 이런 것들에서 자신의 작품이 팔리는 경험을 다른 작가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이른 커리어에서 시작해본 작가들이 시장형의 커리어를 구축해 나가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그런 작가들은 자신들의 커리어를 어떻게 구축해 나갔는가 했었을 때 나는 그래서 갤러리와 아트페어와 이런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해왔고, 그런데 그 단계에서 자기가 말하자면 계속 커리어를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중견 이상의 작가로 뛰어오르게 될 때, 말하자면 일명 뛰어오르게 될 때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인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되게 신기하게도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때 타이밍에 내가 미술관에서 어떤 전시를 하게 됐었을 때 공공 어떤 프로젝트, 내가 그때 비엔날레에서 어떤 거를 하나 참여를 하게 돼서 그 덕분에 내가 이 커리어가 확 컸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걸 요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미술관에서의 활동이나 공공 프로젝트 활동이 더 활발한 작가들의 경우는 자신은 시장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커리어에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 본인의 커리어가 어떻게 커갔는가라고 얘기했었을 때 대부분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냐면 내가 물론 가장 큰 포인트는 내가 어떤 수상이나 어떤 작가로 선정됐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커리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앞 단계에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내 미술관 커리어를 계속 미술관형 전시에 혹은 이런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한 축은 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축은 레지던시 참여가 되게 많았고, 특히 해외 레지던시와 국내 레지던시를 모두 참여해 본 경험이 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경우가 한 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끊임없이 나의 포트폴리오를 각종 지원과 각종 프로젝트에 계속 해왔고, 신진과 유망 단계에서 엄청나게 계속 해왔고, 그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어떤 픽업들이 가능하게 되면서 내 커리어가 만들어져 왔다라고 얘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레지던시는 그러면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실제로 그 커리어를 흘러나간 분들도 그렇게 응답한 게 많았지만, 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커리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응답을 한 작가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그냥 미술계에 내가 알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생긴 거이지만 그걸로부터 직접적인 연결이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죠. 사실 뭐 시간의 관계상 제가 거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요때의 비엔날레에 어떤 걸 하게 됐고 어떤 걸 하게 돼서 무슨 차이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가 벌어졌고 뭐 이런 것들을 유형화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유형 본인이 물론 나는 어떤 형태의 커리어를 쌓는 작가가 될 거야 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처음에 미술관형 작가, 대항공간 공공형 작가 이런 식의 작가 유형을 했을 때 많은 예술가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이
말하자면 작가로서의 커리어도 어떤 선택이나 어떤 기회가 있느냐에 따라서 커리어가 흘러가는 방식이 꽤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 줌으로써 작가분들이나 다른 학생들에게도 말하자면 작가라고 무조건 다 작품이 좋아서 성공하는 굉장히 말하자면 추상적이고 모호한 커리어 패스만이 내 앞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말하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왜냐하면 그 자료들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힌트 같은 것들을 나의 구체적인 미래 같은 커리어를 생각해 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암담한 미래부터 다른 사람의 커리어부터 유형부터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린 이유는 목적은 하나인데 미술계에서 졸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직업을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작가가 될 거야, 큐레이터가 될 거야 이렇게 굉장히 큰 덩어리의 분류만을 자신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마무리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내가 그 안에서도 어떤 작가의 커리어를 그 안에서도 어떤 기획자의 커리어를 이런 식으로 살아갈 사람인가를 본인의 적성과 본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전략과 계획을 짜보는 데에 조금은 도움이 되시라고 그 얘기들을 좀 긴 시간 동안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